자연인 시분의 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에 어떻게 응할지 정말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게다가 전직 대통령의 검찰 조사 우리 벌써 4번째입니다. 참 헌정사에 불행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두 후보께서는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어떻게 보고 계신지 유승민 후보부터 1분 20초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헌재 결정에 승복하시기를 바랐고 또 그 이전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기회,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될 기회, 또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성실하게 소명할 기회, 이런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말 안타깝게 검찰에 출두하는데 이 문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법원의 재판 이것은 엄정하게 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 구속기소의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만은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대통령의 국가 지도자였던 품이나 나라의 품격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저는 수사, 기소는 재판받을 때까지 불구속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나라의 통합과 또 앞날을 위해서 불구속 수사, 기소, 재판을 받고 재판에 따라서 정해지는 사법 절차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서 또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경필 후보 같은 질문입니다. 오늘 이 천안함 7주기입니다. 먼저 천안함 46용사 그리고 한준호 준이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국가란 무엇일까? 국가는 국민의 최소한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줘야 합니다. 대통령은 어떤 자리일까요? 대통령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잘 살 수 있는 행복권을 지켜줘야 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대통령이 없습니다. 바로 탄핵 때문입니다. 탄핵까지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 바른정당, 저 남경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대로 감시하고 그렇게 못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 지경이 됐습니다. 내일 이제 대통령이 수사를 받습니다. 조사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얻을 것은 법치입니다. 그리고 법 앞에 누구든지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은 법을 피해왔습니다. 대통령이든 아니면 아무 힘이 없는 국민이든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내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내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 정말 온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내일 아침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공통 질문이고 이번에는 남경필 후보가 먼저 답변하시게 됩니다. 시간은 똑같이 1분 20초고요.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정치권에는 삼성동 정치 이런 신조어가 나와 있습니다. 삼성동 자택 앞에 일부 지지자들이 연일 모여서 이 탄핵에 반대, 탄핵 결정을 비난하는 이런 집회도 이어지고 있고 이처럼 탄핵 인용 이후에 우리 사회 분열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이런 지적. 자, 어떻게 통합으로 이끌어 가실 건지 해법을 말씀해 주시죠. 남 후보. 탄핵에 불복하는 것은 우리 헌정 질서, 법치주의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치인과 국민들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정치인들 중에 특히 국정농단을 함께 했던 그런 국회의원들, 또 탄핵에 반대하고 지금도 승복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농단을 옹호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저는 정치권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포용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구에 갔더니 태극기를 든 분들이 저한테 막 욕을 하세요. 그러나 저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욕을 먹었습니다. 정치인의 역할 중에 하나는 바로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는 그러한 자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이제는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고 하나로 대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야를 떠나고 진보 보수를 망라해서 함께 힘을 합해야 됩니다. 단 국정농단을 했던 그러한 세력, 패거리 정치를 하는 패권 세력을 뺀 나머지 세력을 하나로 뭉쳐서 국론을 통합하겠습니다. 바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연정과 같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 저는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직후부터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고해 성사를 하고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를 구하는 게 그게 우리 국민들 상처를 치유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지금 굉장히 늦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을 하고 자신의 지지자들한테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키는 그런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저는 대통령께서 요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헌재 결정에 승복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의 일부 정치인들마저도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그걸 자꾸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런 정치적인 행위로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통령과 그 주변 세력들이 헌재 결정에 승복 또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지 우리가 국민 통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부디 이 보수를 지금 괴멸시키고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인간적으로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해줄 국민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공통 질문인데 제 생각엔 세 번째 질문이 두 분한테 조금 따끔한 질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공교롭게도 두 분 모두 국회의원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 정치를 시작하셨고요. 탄탄한 지역 기반으로 5선, 4선 내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 자산을 물려받은 덕분에 출발선이 좀 남다르다. 정치인치고는 평탄한 길을 걸어왔다. 이런 평들을 합니다. 때문에 과연 서민들의 진정한 고충을 알고 있을까? 서민의 생활을 공감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겠죠. 한번 답해 보시죠. 서민 공감 정책 가능합니까? 유승민 후보부터. 예, 저나 우리 남경필 후보한테 그런 지적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치를 하면서 지금까지 정치를 이렇게 계속하면서 일관되게 주장해온 게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자는 겁니다. 저는 송파 세모녀 사건이나 우리 구의역 김모군 사건 또 폐지를 주우면서 겨우 하루하루 연명해 가시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를 서울에서 또 대구에서 제일 가난한 제 지역구에서 보면서 제가 왜 정치를 하는가를 늘 생각해 왔고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바로 저런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는 어른이 될 때까지는 그렇게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나질 못했습니다만은 아버지가 2번 국회의원 하셨고 또 변호사 하신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다만 저한테 주어진 이런 행운을 제가 정치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 어려운 이웃들한테 제가 그분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늘 생각해왔고 그래서 지금 보수당에서 제일 개혁적이다, 제일 무슨 왼쪽에 가 있다 이런 비난을 들어가면서까지 저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펴오고 있습니다. 네, 남경필 후보. 맞습니다. 서민들의 삶을 100%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 편안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를 시작한 이후에 저는 5선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주류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늘 비주류하면서 권력에 맞서왔습니다. 오죽하면 여당 의원인데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사찰을 받았겠습니까? 지금 도지사 하면서도 저는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저희 경기도에서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이 따복 공동체 사업입니다. 없는 분, 힘든 분, 백 없는 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집을 만들어 드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좋은 복지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정말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1930년대 가장 미국의 서민들이 어려울 때 이분은 대통령이 돼서 가장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 결과 가장 중산층이 늘어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정의롭고 중산층을 위하는 대통령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자신 있다 하셨는데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자, 네 번째 공통 질문이고요. 바른정당에 대한 좀 근본적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탈당하시고 분당하시고 새로 창당하시면서 바른 보수 또 따뜻한 보수 뭐 이런 걸 내세웠습니다만 그 후에 정책적인 면에서 지금의 이 자유한국당과 큰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이런 지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두 분 후보가 생각하는 바른 보수란 무엇입니까? 자유한국당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남경필 후보부터. 국민 여러분, 제가 바로 보수입니다. 보수는요, 그냥 지키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보수는 지키면서 변화하는 겁니다. 저는 국회의원 하면서 늘 당의 개혁과 변화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유한국당은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은 수구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대통령의 탄핵 사태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생긴 겁니다. 권력을 모으고 포용하지 않고 끼리끼리 하고 불투명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구의 모습입니다. 그럼 보수는 뭐냐? 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 남경필과 경기도의 지금 도정은 포용하고 나누고 새로운 변화의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수입니다. 그럼 진보하고 차이는 뭐냐? 진보는 속도가 더 빠른 거죠. 보수와 진보는 적이 아닙니다. 다만 속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보수입니다만 진보를 포용해서 대한민국 하나를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의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유승민 후보. 예, 저는 뭐 우리 남경필 후보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보수는 지키는 건데요. 지난 건국 이후에 지난 69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수 정권이 이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수 정권은 분명히 공도 있었는데 이제는 기존의 보수가 해왔던 방식으로는 대한민국이 지금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 이런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른정당을 창당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보수가 세 가지를 확실히 지키자라고 했습니다. 국가안보는 기존의 자유한국당보다 훨씬 더 강하게 튼튼하게 지킬 겁니다. 두 번째가 따뜻한 공동체를 지키는 겁니다. 지금 공동체가 무너져 내릴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수하고는 크게 다른 방향으로 개혁적인 방향으로 서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경제, 노동, 복지, 교육 정책이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을 지키자는 겁니다.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가 보수가 부패하고 법을 안 지키고 이런 것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새로운 개혁적 보수는 헌법과 법률을 제대로 지키는 그런 법치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네, 이제 전반부의 마지막 공통 질문이 되겠는데요. 지금 50일 앞둔 대선에 이른바 문재인 대세론 분명히 정치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후보 단일화론 또한 있습니다. 두 분은 후보가 되신다면 이 보수 후보 단일화 논의에 참여하실 건지 또 만약 한다면 단일화의 범위와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유승민 후보부터. 지금 저희 바른정당을 위시해서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각 당이 후보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선판 자체가 너무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때문이고 보수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데에서 저는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되든 그 민주당 후보와 1대1로 겨루어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누구냐 그런 후보로 보수 후보 단일화를 하는데 가능성을 늘 열어놓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보수 후보 단일화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양쪽에 다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계속 불복하고 지금 우리
헌재의 결정에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는데 그걸 불복하고 그걸 불복하는 국민들을 자꾸 선동을 해서 정치를 하는 이런 세력들이 만약 대선 후보가 된다면 저는 그거는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단일화는 굉장히 어렵고요.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당이 이념적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사드 반대 당론과 같이 국가 안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뭔가 분명히 합의를 하고 난 후에 단일화는 저는 충분히 우리가 추구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남경필 후보는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유승민 후보와는 이 대목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보수인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안에 있는 주도 세력은 바로 친박 세력입니다. 그리고 국정을 농단한 세력입니다. 탄핵에 불복한 세력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보수입니까? 근데 무슨 보수단일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보수단일화, 자유한국당과의 보수단일화는 아예 말부터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따 여쭤볼 건데 유승민 후보께서는 왜 탈당을 하셨습니까? 그 안에 남아서 그냥 후보가 되면 되죠. 우리가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것은 이 국정농단 세력과는 도저히 함께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탈당한 것입니다. 근데 탈당을 해놓고 민주당하고 대통령 후보를 겨루다 보니 질 것 같다. 그러니까 다시 힘을 합하자? 이거는 저는 이렇게 뒤를 기웃기웃하고 선거 불리하다고 이렇게 뭉쳐보자고 하는 거는 국민들 앞에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다시 돌아가셔라. 이런 말씀까지도 드렸는데 우리 당론으로 이런 보수 단일화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말씀이 안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네. 전반부에 5개의 공통 질문을 소화했는데 방금 이 보수 단일화 부분에서는 아주 뚜렷한 입장 차이가 보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키워드를 통해서 후보 알기라는 좀 새롭게 시도해보는 코너인데요. 지금 옆 앞에 보이시죠? 1, 2, 3, 4라고 쓰여 있는 4개의 전자봉투가 있습니다. 이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두 분도 모르시고 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번호를 고르셔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 나에게 땡땡땡이란 1분 안에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좀 긴장되시죠? 네. 이번에 남경필 후보가 먼저 고르실 차례인데요. 1, 2, 3, 4 중에 몇 번 고르시겠습니까? 1번 하겠습니다. 1번 열어주세요. 나에게 지지율이란 1분입니다. 이 지지율이요. 참 어렵습니다. 이 지지율이 요새 그러잖아요.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무슨 매출이 깡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 사실은 어디 잘 끼워지지도 않는데 그러나 지금 여러분 여론조사 응답률이 10%가 채 안 됩니다. 90%의 국민들은 대답을 안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워낙 혼탁하고 지금 빠른 전개가 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또 분노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탄핵이 완결이 되고 국민들이 이제 미래의 대통령은 누가 좋을까? 프로페셔널 정치인. 나의 자산과 나의 가족들을 아낌없이 맡겨도 안전하게 관리해 줄 수 있는 이런 프로페셔널 대통령. 여기에 선택을 맞추신다면 5선 국회의원 도지사를 지금 하고 있는 남경필이 정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유승민 후보는 2, 3, 4번 중에 몇 번 고르시겠습니까? 2번 할게요. 2번 봉투 예. 열어주세요. 나에게 김무성이란 예. 1분입니다. 김무성 우리 전 대표, 지금 당의 고문으로 계시는데요. 저분하고 2000년 2월에 여의도연구소장으로 처음에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부터 지금 17년, 18년째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는 정말 오래된 사이고요. 흔히들 세간에서, 언론에서 김무성 계가 있고 유승민 계가 바른정당에 있다 이러는데 그거 정말 허무맹랑한 소리고 저희들 그런 친이 친박하기 싫어가지고 뛰쳐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고 김무성 전 대표와 저는 사실 자주 안 만나도 서로 마음을 충분히 알 정도로
가깝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을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우리 김무성 전 대표님은 조금 더 정책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이고 저는 더 개혁적인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차이를 우리가 큰 틀에서 안아가면서 바른정당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치는 동지 관계입니다. 네. 저희들 덫에 살짝 걸려드신 것 같아요. 예, 남경필 후보가 먼저 고르니까 아마 1번 고르겠지? 1번에 그러네요. 지지율을 넣었고요. 2번 고르시겠지? 거기 김무성을 넣었는데 예. 딱 걸려드신 것 같습니다. 자, 3, 4번 중에 하나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그럼 바른정당 기호 4번 고르겠습니다. 4번 열어주세요. 아, 나에게 연정이란. 이건 뭐 기회를 드리는 건데요. 네. 지금 경기도에서 연정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바른정당 소속이고 현재 부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한 지붕 두 가족 적과의 동침. 근데 이게 놀랍게도 좋습니다. 서로 하나가 됩니다. 안 싸웁니다. 국민들이 정치인들 보면 그만 좀 싸워라, 일 좀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치권이 경기도에서는 안 싸웁니다. 그러니까 경제인들이 안심을 하고 투자를 합니다.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사회가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 연정은 결국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바로 정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안보도 튼튼하고 경제도 튼튼하고 이렇게 하려면 결국은 정치가 하나로 돼야 되는데 거기엔 바로 이 연정이 정답입니다. 이제 번호가 하나 남았죠? 예. 이거 역시 기회를 드리는 키워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열어주시죠. 네, 나에게 친박이란? 저는 2004년에 그 국회의원이 처음 되고 이제 그 당시에 박근혜 당대표 가까이 일했고 2005년에는 10개월 동안 비서실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원조 친박이라는 게 따라다니고 야당이 저보고 너도 친박 아니냐, 너도 부역자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한 2007년경부터 지난 한 10년 동안 저는 이명박 정부는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비대위원장한테도 제가 잘못하고 계실 때는 잘못한다, 아닌 건 아니다 할 말을 제만큼 새누리당에서 한 사람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내대표에서도 사실상 뭐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고 공천 학살당하고 여러 아픔들을 겪었습니다. 뭐 후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하는 진박이라는 분들이 지금 이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 저만큼 대통령을 망치는 행위라고 붕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바른정당 대선 경선 후보 토론 지켜보고 계신데요. 이번 순서는 키워드 맞짱 토론입니다. 5가지 정책 분야의 키워드가 여러 두 후보 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데요. 이 중에 유승민 후보부터 이제 하나의 키워드를 고르시고 고르신 키워드 정책 쟁점에 관해서 상대 후보에게 먼저 30초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 후보가 2분 답변을 하고 답변한 후보가 30초 역질문을 하면 2분 설명할 기회를 갖는 이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5개 중에 하나씩만 고르실 수 있으니까요. 유승민 후보 어떤 키워드를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보육, 양육 하겠습니다. 보육, 양육 주제에서 30초 질문부터 시작하세요. 예. 보육, 양육에 대해서 우리 남 후보께서도 고민이 많으신데 저도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 문제 빨리 해결 안 하면 저는 뭐 국가적인 대재앙이 온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정도라서 제가 육아휴직 3년, 그다음에 칼퇴근, 돌발노동 금지, 또 가정에서 키울 때 양육수당을 2배로 인상하고 또 초등학교까지 돌봄 기능 확대하는 이런 공약들을 많이 발표했는데 그런 데 대해서 한번 우리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분 답변. 유승민 후보님의 이 저출산 대책, 보육, 양육을 보았습니다. 뭐 개별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정책들인데 사실 제가 경기도지사 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것은 이게 사실은 조금 구름에 떠 있는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면 좋은데 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저출산의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저출산의 핵심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주거입니다. 이 단단한 일자리와 안정적인 주거가 해결이 돼야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한 상상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 바로 보육이 들어옵니다. 저출산 문제의 핵심을 자꾸만 보육에 놓고 칼퇴근에 놓기 시작하면 이거는 끝단의 정책입니다.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일자리를 젊은이한테 줄 것이냐. 그리고 지금 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이 전세난 같은 것을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그다음에 보육 정책으로서 제가 이따 유승민 후보께 좀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공보육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어린이집이 지금 모자라거든요. 어린이집이 모자란다면 다 이게 불가능한데 공약을 보니까 70% 어린이집 공교육으로 하시겠다고 돼 있어요. 과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재원은 어떻게 나오는지, 돈은 얼마나 드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칼퇴근이라든지 육아휴직 3년 이런 것들은 또 현장에서 굉장히 중소기업들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거꾸로 역작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어린이집을 70%를 공보육화하겠다는 이 정책에 대한 예산 어떻게 마련해서 하실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속에 질문을 포함시키셨는데 질문이, 예, 따로 안 30초의 질문 시간이 따로 또 주어져 있습니다. 예, 지금 30초 더 드릴 테니까 아예 질문을 마무리 좀 해주시죠. 남경필 후보부터. 그러니까 이 정책이 제가 느끼기에는 현장형이 아니라 유 후보께서 그동안 오랫동안 경제학을 전공하시고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학자로서는 굉장히 할 수 있는 질문들인데 실제로 현장에 와서 해보면 칼퇴근한다고 그게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육아휴직 3년 하면 경력 단절의 기간이 더 지나가서 거꾸로 나중에 이분들이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런 현실을 좀 모르는 정책이라는 판단이 들고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답변이 부족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2분 답변하십시오. 예, 우리 남후보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육아휴직 3년이나 칼퇴근이나 돌발노동 금지 초과근로 제한 이런 데 대해서 마치 반대하시는 것 그렇진 같이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게 조금 이상하게 들렸어요. 아니, 마치 비현실적인 거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것 같이 들렸어요.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그 일자리와 주거가 중요하다라는 말 당연히 동감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일자리 주거 이전에 사회 전체가 굉장히 정의롭고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가 되고요. 그 위에 일자리 주거가 있고 그 위에 보육 양육에 관한 정책이 있는 거죠. 제가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는 지난 11년 동안 100조 원을 보육 정책이라고 퍼부었는데 합계 출산율이 1.2에서 꼼짝을 안 하고 있고 작년에 합계 출산율 1.17입니다. 경기도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근데 이 합계 출산율을 이 수준으로 그대로 두면 앞으로 30년, 40년 지나면 대한민국 인구가 막 엄청난 속도로 없어지고 어떤 예측에 따르면 400년, 500년 지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저출산 문제야말로 다음 대통령이 진짜 이거는 내가 이제까지 했던 정책하고는 달리 의지를 가지고 획기적으로 해보겠다. 그 획기적인 정책 안에 칼퇴근, 돌발노동, 육아휴직 3년, 양육수당 이런 것들이 제가 다 들어갑니다. 결국 돈과 시간으로 어느 정도 보장을 해드리는 그런 정책들인데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금융기업 이런 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중소기업 당연히 적용 안 되죠. 그렇지만 그렇게 기업 문화도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질문하신 그 국공립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도 뭐 사실 그런 노력을 해온 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당연히 들어가죠. 지금 민간 어린이집하고 가정 어린이집이 굉장히 지금 도산 위기에 처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중에 자격 있는 거 저는 국가가 또 지방정부가 자꾸 인수를 해서 그래서 국공립화 하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예산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죠. 이따가 주도권 토론 때 계속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나머지 4개 키워드 중에 남경필 후보 어떤 키워드를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사교육 하겠습니다.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먼저 30초 질문하세요. 이 사교육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까 뭐 공교육 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이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70% 하려면 이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 텐데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사교육이 1년에 뭐 20조다 30조다 사회적으로 너무 큰 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유승민 후보께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내셨습니다. 뭐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되고 이러는데 핵심적으로 사교육 폐지를 국민에게 여쭤보고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분 답변. 답변 드릴게요.
사교육 폐지는 일단 법적으로 그거는 개헌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교육, 왜냐하면 위헌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전두환 정권 때 과외 금지하고 사교육 금지하는 법안이 나중에 그게 위헌 판결을 받았는 거는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사교육을 그런 식으로 법으로 금지하려면 저는 그거는 아마 헌법을 개정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리 국민투표법에 국민투표에 붙이게 돼 있는 것도 헌법을 개정하거나 무슨 뭐 외교안보 통일이나 이런 국가적인 국가 안위에 관련된 그런 중대한 사항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남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사교육을 폐지하는 완전히 금지하는 그런 법안 아무리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게 위헌 시비에 걸리면 또 위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실제로 전두환 정권 때 그걸 해봤더니 자꾸 사교육이 지하화 돼가지고, 예? 음성화 돼가지고, 그리고 사교육을 실제 시키고 싶어 하는 부모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교육을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금지시키겠다는 발상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저는 공교육을, 이제까지 공교육 살리자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다음 대통령은 저는 뭐 예컨대 특목고나 자사고나 외고는 저는 폐지를 주장하고 대학 입시도 우리 학생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하고 또 수능하고 면접, 그다음에 논술을 없애고 이런 식으로 좀 단순화해서 우리 공교육 안에 초, 중, 고등학교 공교육 안에 영어교육을 포함해서 학원에 가서 사교육을 해야 되는 많은 수요들을 저는 공교육 안으로 끌어들이고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외고나 자사고 같은 그런 아주 학생의 우선 선발권을 갖는 그런 학교들을 좀 없애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30초 질문하세요. 이제 남은 예. 분께. 그래서 그런 발상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오히려 남경필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국민 투표에 붙여가지고 사교육을 완전히 철퇴를 가하고 금지를 하는 그런 좀 이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좀 과격한 법안은 그거는 저는 하기도 쉽지 않고 하더라도 부작용이 굉장히 따르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제가 드리는 시간에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을 살리고 그래서 사교육 수요를 낮추는 그 방법을 저는 오히려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정의롭지 않다라는 얘기를 듣는 게 바로 군 문제하고 이 사교육 문제입니다. 지금 후보님 말씀하신 얘기는 저하고 정책이 비슷해요. 그러나 다른 대통령들도 늘 그걸 하겠다고 해서 실패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지금 요새 보도를 보십시오. 점점 사교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결국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가 바로 아들과 손자에게 대물리 됩니다. 이게 바로 정의롭지 못하다는 핵심인데요. 그렇게 나이브하게 저는 이걸 놔둬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저는 이 문제만큼은 과격하다. 남경필이 과격하고 마치 전두환 대통령처럼 옛날에 한다라는 얘기를 들어도 하겠습니다. 욕을 먹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리더십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고쳐야 하는데 고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욕을 먹어가면서 국민들께 여쭤보겠다는 겁니다. 자, 사교육 우리 다 같이 하지 맙시다. 왜 하냐고 물어보면 엄마들이 그래요. 나도 하고 싶지 않아요. 돈도 많이 들고요. 효과도 없는데 옆집에서 해요. 이제는 누군가 호루라기를 불어야죠. 그게 바로 대통령 리더십입니다. 호루라기를 불고 욕을 먹더라도 국민께 여쭤봅니다. 자, 사교육 폐지할까요? 국민들이 동의해 주십니다. 헌법재판소 그러면 이거 위헌 판결 못 내립니다. 그러고 나면 국회에다 김영란법처럼 사교육 금지법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어떤 것은 금지할 건지 그리고 공교육 안에 사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교라는 플랫폼 안에다가 이걸 수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교육도 받게 해주고 사교육 일자리도 잃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상당히 돈을 대면서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이것이 바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용감한 개혁이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만큼은 반드시 대통령 되면 하겠습니다. 네. 조금 미진하신 건 주도권 토론 시간에 하시면 되고요. 바로 그 주도권 토론이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한 후보당 20분씩의 주도권을 드리는데 딱 두 분 후보니까 합해서 40분, 전반부는 남경필 후보가 주도권, 후반부는 유승민 후보가 주도권을 쥐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분이
좀 오순도순 그러나 치열하게 토론하시도록 시간 총량제를 도입했습니다. 즉 40분 이내에서 한 후보가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은 20분 내 제한됩니다. 이 얘기는 전반부에 너무 많이 말씀하시면 후반부에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다는 거 감안하셔서 이 남경필 후보부터 주도권 시작하시죠. 네, 유승민 후보의 이 여러 말씀 중에 가장 제가 헷갈리는 게 보수단이라는 문제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이 보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단일화를 하시려고 합니까? 예, 자유한국당 안에 탄핵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이 30분이나 계시는 거 잘 알고 계시고요. 네. 저는 자유한국당 안에 90명 넘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중에 오늘의 이 사태를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대통령이 아부하고 이 대통령 탄핵까지 끌고 온 그런 정치꾼들이 있는 그 숫자는 저는 기껏 해봐야 10명, 20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저는 건전한 보수로서 언제든지 같이 갈 수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정치적인 현실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전체를 마치 아까 말씀하신 전부 다를 국정농단 세력으로 그렇게 규정하는 그런 남 후보의 시각에는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거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국정농단 세력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중에 보수가 유승민 후보께서는 왜 탈당을 하셨어요? 거기 남아서 그냥 그분들하고 하면 되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당이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세력에 의해서 지배당해가지고 개혁을 거부하고 꼼짝도 못했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 남아서 어떻게든 끝까지 개혁을 해보고 싶었던 사람이죠. 아니 근데 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버리고 나왔는데 민주당이 집권할 것 같으니까 다시 힘을 합하자. 이것은 너무 정치공학적인 생각 아닌가요? 남 후보님, 그렇게 말씀하신 남 후보님께서 경기도를 책임지시고 계시는 분이 경기도의 제 연정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제1연정위원장은 왜 자유한국당 사람으로 임명을 하셨습니까? 그 연정은 저희가 이미 시작을 이전부터 했고요. 아무리 그야말로 예. 이 경기도의회의 도의원님들은 국정농단 세력하고는 요만큼도 관련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지금 단일화와 연정을 좀 헷갈리시는데요. 이건 좀 유 후보님께서 늘 헷갈리셔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연정과 단일화는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단일화의 대상으로 이미 버리고 나온 정당을 다시 힘을 합하겠다고 하고 거기에 조건을 자꾸만 다시는데 그 30명의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은 당을 탈당을 해서 바른정당으로 오셔야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근데 자꾸만 그쪽하고 손을 잡자고 하니까 지금 바른정당이 갈 곳이 없고 지지율이 폭락한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연정을 하자는 소리가 아니고 당대당 통합하자는 소리가 아니고요. 민주당에 지금 현실적으로 강한 후보하고 싸워서 누가 이길 거냐. 왜 자꾸 진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후보가 되면 제가 자유한국당 후보 붙어서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단일화해서. 그러고 우리 남 후보께서는 민주당에 안희정 지사하고도 다 민주당하고도 연정하시지 않습니까? 민주당하고 연정하시는데 자유한국당은 전체하고는 그러면 단일화도 못한다. 단일화는 연정보다는 훨씬 약한 건데 그거는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저는 진단 얘기를 한 적은 없고요. 자꾸만 이제 불리하니까 힘을 합하시겠다고 하는데 않습니다. 그러면 아니 민주당이 국정농단 세력입니까? 그렇지만 민주당이 우리가 탈당하기 전에 유 후보님께서 그러셨어요. 새누리당 해체하라. 그런 말씀 하셨죠? 예, 그건 아니 해체하라는 상대하고 어떻게 연정을 합니까? 아니 단일화를 합니까? 우리가 그동안 해체하라고 했던 정당은 두 개입니다. 아니 바로 그 노동당하고 바로 새누리당인데요. 그 해체하라고 했던 새누리당이 이름 바꿨다고 해서 다시 단일화의 상대가 된다는 것은 제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미 밤샘 토론을 해서 당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위원장들 모여서 더 이상 새누리당, 자유한국당과의 단일화 얘기는 하지 말자라고 당론을 정했는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그 당론을 무시하고 모든 장소에 가서 말씀을 하세요. 아니요, 저뿐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누가 또 얘기하십니까? 아니, 바른정당의 김무성 전 대표 같은 분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예컨대 홍준표 후보 같은 분이 만약 후보가 됐다 칩시다. 그분이 헌재 결정에 찬성하고 거기에서 진박 세력들이 다 나갔다 칩시다. 그래도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을 그렇게 하시는 거는 아니요, 그건 민주당하고도 마찬가지죠. 무슨 민주당하고 마찬가지예요? 제가 민주당하고 지금 우리 연정을 하자고 그랬지 제가
무슨 후보 단일화 하자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연정은 아니, 선거 그렇게, 중에 예. 선거 끝나고 나서 국가의 통합을 위해서 권력을 같이 공유하면서 운영을 하는 거지 선거 때 이기기 위해서 합하는 게 그게 연정이 아닙니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남후보께서는 예? 안희정 지사하고 늘 이야기를 하시면서 민주당하고 연정을 하겠다 그러시고요. 네.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막 절대 거부하시고요. 그죠? 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안희정 또 예, 지사는 자유한국당하고 또 연정을 하겠다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국민들이 이게 너무나 이제 헷갈리는 건데. 근데 헷갈리게 하시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원칙이 있는 게 옛날에 예, DJJP는 극보수하고 예, 완전히 보수 이쪽에 있는 분하고 이쪽에 왼쪽에 계시는 분 두 분이 연합을 하신 거예요. 노무현 정몽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 후보하고 재벌 총수하시던 분이 연합을 하신 거예요. 그런 게 무원칙한 단일화지 범보수 안에서 후보 단일화 하는 게 그게 왜 무원칙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까 다시 원래 돌아가면 네. DJ 피언되든 무슨 뭐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든 다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보수입니까? 자유한국당이 그 중에 일부 세력은 보수라고 할 자격이 없죠. 그거야 근데 당연한 거기하고 왜 이야기죠. 손을 잡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은 자유한국당을 100% 부정하시는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요. 거기에서 공천을 받아서 경기도지사까지 되신 분이 5선을 국회의원 하셨고요. 그거 알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안에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럼 왜 탈당하셨어요? 아니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탈당은 그 자유한국당 안에서 개혁이 안 되니까. 근데 왜 또 손을 안 되니까 잡으시려고 탈당. 하냐는 거예요. 보수부 단일화의 뜻을 그렇게 좀 이해를 못 해주시면. 아니 이해 못하는 게 제가 아니라 답답한데요. 국민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선거를 보수부, 위한 그냥 정략적인 그냥 보수부 짝짓기로밖에 안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보수부 단일화는요. 예? 예. 보수 단일화는 우리 국민의당하고 자유한국당 양쪽에 다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은 국가 법문령 클리어되면 이쪽은 탄핵 침박 문제만 예? 클리어되면 그러면 어떻게 할수 클리어 있다. 시킵니까? 그거는 봐야죠. 그러니까 가능성을 그걸 열어놨다고.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탈당한 그래서 거 아닙니까?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저도 자유한국당 안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님들을 다 적대시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안에 있는 그 국정농단 세력 뭐 3, 40명 이런 사람들 또 탄핵에 계속 불복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쫓아내다가 못 쫓아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한테 지난번에 탄핵에 찬성했던 30명의 국회의원들께 자 이제 거기는 아닙니다. 나오십시오. 라고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 자꾸만 기웃기웃하니까 우리 바른정당의 정체성도 모호해지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저는 그렇게 이렇게 되는 생각합니다. 겁니다. 저는 오히려 남경필 후보 같은 분이 자꾸 민주당에 기웃거리니까 전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그게 바른정당의 정체성에 더 오히려 혼란을 주는 저는 민주당에 아닌가 기웃거린 적이 생각합니다. 없고요. 저는 이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보수입니다. 그러나 보수는 포용입니다. 늘 진보와 보수와 대결하면서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수로서 합리적인 진보를 포용하겠습니다. 패권 세력은 배제합니다. 예, 그건 저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패권이 누구냐? 지금 문재인 후보 쪽 사람들 패권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 지지했던 사람들 지금 그 안에 국정농단 세력 패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양극단 제외하고 합리적인 우리 보수와 그리고 합리적인 진보까지 끌어안고 같이 가자는 게 이게 어떻게 기웃거리는 겁니다. 이건 그걸 기웃거린다고 하시면 연정을 하고 저한테, 하자고 하는 예. 우리 이런 얘기를 모욕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표현을 쓰시니까 아닙니다. 예, 저도 이야기를 했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합리적 진보와 건전한 보수 여기에 같이 이렇게 뭐 연정을 하든 협력을 하든 같이 가자. 그거는 저도 찬성하는 거고요. 평소에 늘 찬성하던 거고 저는 다음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정부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는 연정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야당 사이의 협력, 협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연정이라는 건 오히려 좀 내각제 맞는 개념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말을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지금 다투자는 게 아니라 우리 남경필 후보님 늘 주장하던 연정의 그 취지에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거 좋다 이거죠.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유한국당 100%를 다 배척을 하고 그렇게 되면 보수 후보 단일화를 그런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는 없다. 그런 뜻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 말씀은 예. 다시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자유한국당 안에 있는 모든 의원님들을 적으로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주도 세력이 그렇다는 아니요. 말씀이고요. 자유한국당이 보수입니까?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할 때는 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안에
건전한 보수를 추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대통령과 진박 세력들한테 눌려가지고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우리가 껴안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분류하실 거예요? 아니 저도 그동안 계속 그분들 보고 계속 우리 바른정당 오라 그러고 최근에도 그분들 중에 저를 보고 바른정당에 오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와야죠, 그렇게. 예, 그렇게 자꾸 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죠. 우리 남후보께서도 노력을 하시고 저도 아니, 하는 노력의 겁니다. 문제가 아니고요. 예. 거기하고 자꾸만 손을 잡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뒤를 돌아다보고 자기 부정이다. 저는 탈당한 이유도 없고. 왜 탈당하셨어요? 저는요, 당대당 지금 탈당을 왜 했냐 자꾸 저한테 그렇게 공격하시면 제가 마치 당대당 통합을 이야기하면 그런 질문이 합당한 질문이에요. 근데 제가 당대당 통합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뭐 지금 뭐 때문에 왜 단일화를 해요? 후보 단일화는요. 왜 하죠? 후보 아니 반문연대랑 취지가 거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문재인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국정농단 아니 세력과도 손잡을 수 있다. 반문연대도 그런 거 아닙니까? 패권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는 거 패권 아닙니까?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패권과 또 손을 잡겠다. 이거는 저는 아니죠. 명분이 제가 아무것도 패권과- 없습니다. 아니 자꾸 제가 이런 정치적으로도 보세요. 예. 국민의당이 남은 예를 들면 거니. 우리가 자유한국당에 그분들이 있는 국정농단 세력과 손을 잡으면 아니 국민의당이 우리하고 왜 손을 잡습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남우님 제가 국정농단 세력 탄핵에 불복하는 세력과 손잡지 않는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자꾸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아니라고 자꾸 덮어씌우고 우기시면 제가 어떻게 토론합니까? 그걸 덮어씌운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럼 왜 우리 당이 예. 보수 후보 단일화를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라고 한 당론은 뭡니까? 그게 덮어씌운 겁니까? 당론이 우리 유 후보님 주장을 덮어씌운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저는 유 후보님께서 잘못 주장하신 거예요. 저는 아닙니다. 인정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잘못 주장한 거라고 인정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예. 다른 걸 그럼 뭐 더 해도 저희 좋고 딴 거 하셔도 좋고 예. 사실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중요한 우리 대선 후보인 우리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배신자라는 낙인을 지금 받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 기회에 배신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오히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시간 제가 쓰는 겁니다만은. 근데 저는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소신을 지켜왔을 뿐이고요. 저는 뭐 국민을 배신한 적이 없고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도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은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오랫동안 체증이 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배신한 적 없습니다. 저는 소신을 지켰을 뿐입니다. 네. 저는 정치인들이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예, 그러시죠. 뭐 주도권 또 한번 하셔도 됩니다. 남후보님께서도 저를 배신자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됐습니다. 네. 지금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사실은 다 이렇게 보이는데 아닌 척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말 바꾸고 싸움하고 그리고 뻔히 아는데 거짓말하는 게 정치인들을 싫어하는 이유인데 저는 아까 우리 후보님께서 우리 당에 친윤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김무성 대표와 갈등 없다 이러시는데 그 국민들이 다 압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유승민 후보 돕기 위해서 나와 있는 여러 국회의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예. 그냥 친유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당 안에 계파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분명히 얼마 전까지도 큰 이 갈등이 있고 했는데 저는 그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겉다르고 속다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기자회견장에 서서 남경필 후보를 지지하신 8분의 국회의원들은 남경필 개입니까?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야죠. 남경필 개로 만들어 가실 겁니까? 저는 예. 그렇게 저를 지지하는 분들을 존중합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 개인을 보고 제가 무슨 뭐 돈을 씁니까? 조직을 합니까? 저 개인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정치하는 철학, 그 뜻을, 정책, 노선, 이 뜻을 같이 해서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을 과거 우리가 친이, 친박, 그냥 생각이 달라도 뭐 친이, 이시성 밑에, 박시성 밑에 부하로 있던 그런 계보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바른정당은 지금 새롭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가지고 만약 그런 식으로 유승민 계보다 그분들이 마치 유승민한테 무슨 뭔가 이렇게 종속되어 있는 것 같이 그런 과거식의 계보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분도 굉장히 섭섭해하실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는 예.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도 그 의원님들께서 오히려 후보께는 참 소통하기도 어렵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던데요. 예, 소통 열심히 네. 잘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좀 잘 하시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거 옛날처럼 또 계보 줄 세우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다는 것을 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야, 그럼요. 남의 지적에 대해서 한번 예.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그게 저는 지도자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과거와 같이 뭐 친이 친박 그거 안 하려고 제가 10년 넘도록 예? 대통령과 어떤 투쟁을 벌여왔는지 그때는 우리 남후보님 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새누리당 안에서 어떤 투쟁을 벌여왔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받았을 때 우리 남후보께서 저를 많이 위로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제가 무슨 줄 세우고 지금 제가 이 당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창당을 저도 같이 주도를 했는데 지금 당직에 저하고 가까운 의원들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당직에 계신 분들은 우리 남경필 후보를 많이 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과거의 그 어떤 틀을 가지고 그 공격은 서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예. 그 언론이 예. 국민들을 대신해서 투영해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당 안에는 큰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 없습니다. 예. 그것을 갈등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예. 그것은 저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김무성 전 계보를 대표와 옛날과 그 같이 사이- 안 하신다. 예. 그래서 이념과 정책으로 함께한다. 이런 말씀은 저는 충분히 받아들이고 좋은 얘기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갈등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 당 안에는요 정말 심각한 갈등이 있습니다. 저는 걱정입니다. 이번 대통령 경선 끝나고 과연 이 갈등이 치유될 수 있을지. 그 갈등이 이제 김무성 전 대표와 저 유승민 사이에는 아무런 갈등이 없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이렇게 당을 운영해 나가면서 뭔가 이 계기가 있을 때 당이 굉장히 어려울 때 조금씩 삐그덕거리는 소리 나오는 그 정도야 뭐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바로 제가 봉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날. 봉합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게 우리 남후보께서도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뭐 예, 늘 예. 소통하고 예. 하나로 통합하는데 예, 자꾸 그렇게 편을 가르지 마시고 같이 하나로. 저는 편을 예. 가르는 게 아니고요. 예. 언론이 그렇게 편을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싶습니다. 저 우리 김무성 전 대표 가까운 의원님들이 남 후보를 돕는다고 나서도 저는 이런 방구 안 합니다. 그런 갈등을 저는 절대 유발시키지 않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정책 얘기 좀 해볼까요? 뭐든지요. 아까 좀 질문 드렸는데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예. 이 공교육 어린이집 예. 이거를 70%까지 확장하신다고 예, 예. 했어요. 거기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까요? 그거는 지금 예산 추계를 저도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요. 그거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제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 이미 있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어린이집 있고요. 가정 어린이집 있고 또 직장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로 이야기한 게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이 부분을 이제 점차 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서 국공립으로 바꾸면서 그게 그냥 시설을 인수하는 예산만 드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보육교사들 처우나 여러 가지 국공립 대강 얼마 정도 되는지는 계산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예산 계산도 안 해보고 어떻게 그걸 아닙니다. 정책을 펴십니까? 그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예. 공교육 이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죠? 알고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지금 도시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인원수로 따지면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걸 70%로 올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아까 뭐 말씀하신 사교육을 전면 금지시키는 그런 법안보다는 저는 이런 거 하는데 정부가 돈 쓰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거기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닙니다. 그만큼 과격하다 이거죠. 과격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이 사교육 때문에 고통받는지 모르시는데요. 저는 국공립 지금 제가 공약을 이렇게 냈습니다. 예. 제가 50%까지 공보육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게 한 10,000개 정도 됩니다. 예. 그게 10,000개 정도 하려면 예. 약 1개 어린이집을 세우거나 사거나 해서 하는데 약 1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드는 돈이 약 10조 원입니다.
그거는 어린이집 사이즈마다 다르죠. 다른데 평균으로 예. 제가 예, 예. 경기도가 이 공배역에서도 예. 전국에 예. 축소판이라 도지사 하면서 해보니까 예. 대강 사이즈가 5억짜리도 있고 20억짜리도 예, 있고 이런데요. 그렇죠. 대강 10억짜리 정도 예. 규모입니다. 예. 이것을 정부가 인수하거나 예. 이 임대를 하거나 해서 하려면 이거를 10,000개를 전국에 늘려야 약 50%가 됩니다. 이걸 제가 왜 하냐 하면 예. 이미 경기도에서 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지금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예. 지금 아니요. 예. 공보육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1,000개의 어린이집을 경기도가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예산을 아는데 이걸 10,000개로 늘리는데 10조가 드는데 예. 후보님 말씀은 이게 10조가 아니고 70%를 하려면 제가 볼 때 한 15조 정도 들 겁니다. 이 15조 정도 드는 거를 예. 예산을 어떻게 추계를 하시지도 않고 공약을 내시는지 아닙니다. 궁금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지금 잠깐만 제가 끼어들겠습니다. 유승민 후보 자연스럽게 답변하시면서 예. 이제 주도권이 유승민 후보에게 넘어갑니다. 아, 벌써 전반부 이게 20분이 시간이 흘러갔어요. 지났습니까? 주도권을 예, 제가 가지고 계속 예. 이어가시면 됩니다. 예, 예. 두 분 시간은 거의 비슷하게 남았어요. 예. 예. 제가 추계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이 가정이냐 민간이냐에 따라서 인수하는 비용이 다 다르고요. 인수하는 비용만 필요한 게 아니죠. 그게 보육교사 처우 같은 게 민간하고 국공립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거 압니다. 저는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저출산 대책, 복지 대책 이런 거를 제가 이번 경선이 끝나고 나면 제가 국민들께 저는 늘 중부담 중복지를 주장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필요한 세금 증세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솔직하게 이제까지 한 번도 대선 후보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증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이 복지, 보육, 교육 이런 걸 다 합치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걸 위해서 세금이 얼마나 더 든다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남후보께서도 뭐 여러 가지 공약을 하시니까 우리 바른정당이 박근혜 정부하고 달리 예? 세금이 한 푼도 안 든다 복지하는데 보육하는데 이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할 거고요. 제가 아까 뭐 천안함 7주기라고 말씀하신 이번 주가 이제 이 천안함 주기죠. 7주기는 3월 26일입니다만은 제가 모병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 모병제 이야기를 토론을 하다가 뭐 제대로 못 했는데 저는 모병제는 정말 정의롭지 못하다. 예? 이런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 징병제를 포기하고 모병제를 도입하는 거는 정의롭지도 못하고 국방도 제대로 안 되고 예? 그다음에 우리 시민의 의무인데 시민 의무를 그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2022년, 23년경부터 이제 군에 올 수 있는 자원이 젊은이들 숫자가 줄어드는데 저는 부사관을 확충한다든지 또 복무기간을 야당 후보들이 무책임하게 주장하는 식으로 줄이지 않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모병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시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후보님, 이거는 예. 모병제는요. 예. 첫 번째 정의롭습니다. 두 번째 예. 모병제는 지금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모병제는 지금 일자리를 늘리는 겁니다. 모병제는 정의롭다 부분부터 먼저 좀 그러니까요.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를 늘리고요. 예. 지금이야말로 정의롭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백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군대 잘 빠집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더라도 우병우 씨 아들처럼 코너링 좋다고 좋은 보직 얻어요. 지금이야말로 백 없는 사람들이 월 15만 원 받고 전방에 가서 허덕거립니다. 돈 있는 사람 빠져요. 이게 정의롭지 않죠. 자, 모병제가 되고 직업군인으로 만들면 월급 저희가 200만 원 줄 겁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옵니다.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왜 이게 정의롭지 않습니까? 지금 모병제를 하면요. 부잣집 아이들한테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합법적으로 안 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거고 미국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결국 가난한 집 아이들만 전방에 가서 지키게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병역 비리입니다. 그거는. 병역 비리가 있으면 때려잡아야죠. 때려잡았습니까? 부자들이 저는 때려잡죠. 당연히 때려잡죠. 제가 국방부 여태까지 그걸 못 때려잡았잖아요. 지금 만약 부자들이 세금을 빼먹고 안 내고 탈세를 하면 그럼 탈세를 합법화할 겁니까? 이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병제를 한다는 게 그거는 정의롭지가 않고요. 지금 200만 원을 준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병 월급이 얼마죠? 한 15만 원 됩니다. 15에서 18만 원. 병장이요. 한 20만 원 되겠죠. 병장 20만 원 넘거든요. 평균이 한 18만 원 그죠? 정도 됩니다. 지금. 그러면 병을 200만 원을 월급을 주면
그러면 하사하고요, 소위하고 소령들 월급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더 올려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얼마나 거는 올립니까? 이겁니다. 아니 그거 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제가 듭니까? 말씀드릴게요. 예. 2023년부터 예. 지금 후보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그냥 자꾸만 이 학자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2023년도에 아니 현실적인 질문을 아니 드리는 왜냐하면 거예요. 2023년도에 지금 군대 갈 사람이 없잖아요. 군대 갈 사람 있죠. 왜 없습니다. 없습니까? 5만 명이 부족합니다. 줄어들죠. 아니 2만 그러니까 명, 2, 3만 5만 명. 명이 예. 부족합니다. 2, 제가 3만 명 통계를 부족해요. 아닙니다. 5만 명이 부족한데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 2, 3만 명은 군에 갈 자원 100%를 보낼 때 2, 3만 명이 부족하고요. 징병률 90%로 할 경우에는 약 5만 명이 부족합니다. 이 5만 명이 부족한 거를 메꾸는 방법은 딴 게 없어요. 복무기간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복무기간을 늘리는 예. 걸 지금처럼 15만 원, 20만 원 주고 복무기간을 늘린다? 그거는 징병제로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5년 후밖에 안 남았는데 바로 다가오는 국방의 펑크의 위험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내놔야죠. 그러면 그래서 저는 잠깐만요. 5만 명,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5만 명부터 2023년부터 모병으로 직업군인으로 해서 200만 원씩 주자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감내하지 못할 예산입니까? 아니 그 위에 이제 예산에 대해서 그거 이야기를 좀 아니 우리가 군대에 안보를 튼튼히 하자는데 예. 아니 1년에 1조, 2조 정도 더 드는 거를 왜 못합니까? 1조 2조로 해결될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죠. 5만 명 하는 거는 그 정도면 됩니다. 아니죠. 병들 월급을 200만 원 올리면 전체를 하는 게 전체를 하는 게 아니지 하사가 않습니까? 120명이고요. 120만 원이고, 예? 그 다음에 소위가, 예? 그보다 조금 높고, 소령 해봐야 한 220만 원 받는데. 아니, 그러면은 지금 병들한테 소령 월급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소령 월급이 아닙니다. 아니, 소령 월급 주겠다는 거죠. 소령 월급이 어떻게 200만 원입니까? 지금? 230만 원 정도. 아닙니다. 예, 기본 본봉이 그렇고 수당 합치면 좀 더 그러니까요. 돼요. 그런데 그거를 얼마나 예산이 드는 문제인데, 예산 이전에 정의 문제입니다만은. 정의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이건 오히려 예. 우리 젊은이들에게 예. 지금 국가가 예. 제대로 된 대접을 안 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평균 월급이 15에서 18만 원인데 이게 최저임금의 약 12%밖에 안 됩니다. 아, 예. 아니 압니다. 국방의 저도. 의무를 지고 예.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국가가 열정페이 비슷하게 하는 건 안 되고요. 일단 저는 바른정당이 주장해야 될 바는 뭐냐면 제가 모병제 이전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말씀드렸습니다. 2018년, 19년 해서 5년 동안 우리 병의 월급을 최저임금의 50%까지 올려주자. 이거부터 시작을 하고 2023년부터는 5만 명에 한해서 약 공무원 9급 정도의 수준으로 3년 근무하는 특별 직업군인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공약을 안 읽어보시고 아니요, 다 비판하시는 읽어봤어요. 거죠. 예, 다 읽어보고. 근데 이게 왜 정의롭지 않습니까? 다 읽어보고. 지금이 정의롭습니까? 그렇게 하면 결국 이게 왜 정의롭지 못하냐면요. 부잣집 아이들은 200만 원을 줘도 군대 안 갑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 아이들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자기 경제적 이유로 그게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고요. 경제적 이유로 200만 원 주니까 저거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선택은 자유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후보님, 모병제를 하면요. 미국도 모병제가요. 후보님, 법적으로는 모병제인데 구급 경제적으로는 징병제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구급 공무원 같은 이러한 이 공무원들을 지금 폄하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 부자들이 아니요. 구급 공무원 합니까? 안 하죠. 폄하하는 재벌아들이 게 아니고. 구급 공무원 합니까? 안 합니다. 근데 구급 공무원 예. 대우를 해주는 군에 가는 것을 마치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라고 아니죠. 선택을 하면 안 되고요. 아니죠. 그거는 구급공무원 폄하하는 게 아니고 구급공무원은 또 있습니다. 구급공무원 그 월급에 구급공무원 하는 거고 군대 가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아니죠. 그리고 저는 예. 그거는 돈 있고 빼기는 자제들한테는 군대 가게 하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뭐냐? 앞으로 대통령 하고 싶다. 앞으로 무슨 장관 하고 싶다. 차관 하고 싶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장차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안 쓰겠습니다. 그건 좋은 이야기입니다. 바른정당에도 저도 그래 할게요. 그렇게 예. 이 공천 받으려고 한 사람은 예.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이거를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 이 노블리스 오브리지를 하도록 해야지. 아니 군대 오히려 지금처럼 빽 있는 사람들은 군대 안 가고 가가지고는 좋은 보직 없는 이런 세상을 그냥 놔두고 그러고요. 열정페이 비슷하게 놔두는 것을 좋은 세상이라고 하고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예.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병제를 해서 200만 원을 월급을 200만 원 주고 구급공무원 대우를 해주는데도 네. 그래도 말씀하신 그 병력이 자원을 다 안 하면 그러면 어떡합니까? 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거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여성들이 지금 군을 안 가잖아요. 근데 여성들에게 200만 원을 주는 구급 공무원 대우에 새로운 일자리 선택이 생기는 거고요. 또 하나, 정책은 디자인하면 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할 겁니다. 앞으로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이런 공무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각자 지금 뽑아서 트레이닝 시키고 있는데 이 군 기간을 200만 원 받으면서 복무하면서 이걸 제대로 하고 나면 소방공무원 될 수 있는 이런 길을 터주는 거죠. 또 하나, 군대 갔다 오면 지방국립대, 이 국공립대를 거의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를 해소하는데 이게 어떻게 정의롭지 않습니까? 남 후보님, 제대한 군인에 대해서 대우를 해주는 거 저 100% 동감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공직자들은 군필을 해야 하고 100% 동감인데 우리 군 제도 자체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가는 거는 제가 반대다 이 뜻이고요. 그리고 제가 대안이 생각하는- 필요합니다. 대안이. 아니요, 제가 생각하는 아니, 군 병력 부족하는 거 어떡하시려고? 남 후보님 말씀하신 그 상당수는 여성과 남성 부사관을 확충을 해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그게 있는 바로 모병제예요. 아니죠. 아니, 그게- 부사관은 직업군인이니까 그거는 국민 개병제하고 다른 이야기죠. 아니, 근데 그게 지난번 지금 토론하실 안 때 되잖아요. 부사관이 무슨 누가 부사관 오냐 이러는데 지금 부사관 경쟁률이요. 7대1, 10대1 지금 구급 공무원, 경기도 공무원 예. 이 경쟁률이 30대 1, 50대 1입니다. 그렇게 예. 군에 들어와서 3년 복무하는 이 직업군인을 한 사람들에게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고 대학 교육에 인센티브를 주고 해서 저는 좀 우리 남 의원님하고 제가 여기에서 조금 이렇게 타협책 비슷하게 저는 부사관 제도를 확충하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같이 좀 주장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요. 근데 부사관 제도만 가지고 예. 군을 모두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한시적인 거고요. 예. 우리 인구 절벽 때문에 지금 인구가 점점 줄어가지고 앞으로 2023년이 아니라 2030년이 되면 예. 30만 명이라고 줄어들기 때문에 10만 명씩 모자라게 됩니다. 그때 다른 어떻게 할 이야기 겁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런 주도권이니까. 대안을 예. 지금부터 마련하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지 지금 있는 정책 정의롭지도 않은 정책을 그냥 지키자고 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내놓는 것을 정의롭지 못하다고 낙인 찍는 것은 정치 지도자가 할 태도는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뭐 남경필 후보님은 정의로운 분이라고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는데 저는 남경필 후보님께서 모병제 말씀을 최근에 하시기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국가가 오히려 지금은 자유를 억압하고 있잖아요. 근데 억압하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국가 안보 때문에. 다른 그러면 질문 하나 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 시간이니까. 주도권은 유승민 의원에게 있습니다만 답은 좀 하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예, 국가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젊은이들의 자유를 지금 일정 부분 담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는 일단 더 제대로 된 대우부터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일부부터 자유를 줘서 선택할 수 있는 모병제의 성격과 징병제의 성격을 혼합하다가 결국은 남북관계 이런 관계를 봐서 종래에는 모병제, 직업군인으로 만드는 것이 저의 이 정책이고 이것을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유 후보님께서 지나치셨다는 말씀을 남북 통일이 되면 모병제를 검토할 수 있다. 그 점에 대해서 뭐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개헌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헌에 대해서 쭉 그동안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해 오셨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으십니까? 근데 유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4년 중임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저는 협치형 대통령제라고 해서 그거는 헌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이제 대통령과 이 국회가 서로 권한을 나누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분권형이라 할지 이원 집정부제 이런 건 아니겠죠. 그것하고 비슷합니다만 전 세계에도 없는 대한민국형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손으로 뽑고 싶어 하세요. 예. 근데 국회하고 싸웁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싸우지 않고 협치하는 제도. 이것을 저는 협치형 대통령제라고 안 싸우고 협치하는 그 핵심이 뭡니까? 헌법에 대통령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각 정당, 연정을 하는 각 정당에게 대통령의 인사권. 그럼 연정을 헌법에다 명시하자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거야 이제 그 연정이라는 제도를 독일처럼 50% 이상이 돼야 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게 연정이 되는 겁니다. 50% 득표가 안 되면 그래서 그게 좀 내각제 이제 생각을 자꾸 하시는 거. 내각제적 요소가 들어가 있죠. 예. 그러나 완전히 독일형과 같은 내각제도 아니고요. 한국형
협치형 대통령. 알겠습니다. 뭐 근데 유 후보님 말씀하시는 개헌에 거는 대해서 저는 4년 중임제. 근데 지금과 같은 대통령제가 좋습니까? 저는 4년 중임제를 남북 통일 때까지 하고 우리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저는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 보고요. 아니, 근데 저는 최악의 권력 구조가 이원 집정부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대통령이 지금 저는 나중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그런 단계에 이르면 통일과 경제적 수준 그러면 저는 순수 내각제로 바로 가는 게 맞다는 그런 아니 그럼 생각을 지금 오랫동안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보시고도 그거는 헌법이 또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동안의 대통령들이 예. 마지막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니 근데 다 남부님 그러면 우리 유 후보님은 그분들과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 문제는 헌법이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니 아니에요. 그 전 대통령들도 예. 다 비슷한 말로를 겪었잖아요. 그거는 본인들이 그거는 대통령의 역할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국회도 잘못하고요, 대통령도 잘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유 후보님이 옛날에 남부님의 협치 이런 정신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가계부채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가계부채가 1344조 원이고 가계부채 늘어나는 속도 굉장히 빠르고 저는 우리 경제 리스크가 가계부채하고요. 그다음에 기업 부채, 기업 부실, 그다음에 또 하나 최근에 생긴 리스크가 사드 때문에 중국 리스크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가계부채가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이게 만약 터지면 정말 많은 가게들이 극단적인 어떤 선택에 내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가계부채에 대해서 진짜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우리 남 의원님 어떤 대책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거꾸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지금 정답이 없습니다. 이 가계부채 문제를 국가가 여태까지 엉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왔거든요. 부동산 투기 정책 위주의 정책을 하다 보니 국민들이 부채를 끌어다가 집을 샀습니다. 정부의 책임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우리가 무슨 단박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경제의 체질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각 가계의 소득을 올려주는 소득 중심의 정책을 펼쳐나가서 조금씩 건강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는데요. 저는 유승민 후보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한국형 양적 완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니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한국형 양적 완화가 과연 가능한 걸까요? 또 하나는 증세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 22%까지 증세를 5년 안에 하시면 약 50조 원의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과연 이렇게 기초 체력이 튼튼하지 못하고 기업이 지금 힘든데 기업의 부담, 근로소득세 부담을 늘려가면서 50조 원을 더 걷자고 하면 과연 가계부채 문제 해결책이 될까요? 제가 가계부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안 하셨는데요.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그건 뭐 그러니까 소득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계부채는 그렇게 내버려둘 성질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다음 대통령이 되면 이거 반드시 이 지금 한계 가계가 문제거든요. 그죠? 원리금 상환할 능력이 없는 그 가구들한테는 그거는 워크아웃 제도하고 파산 제도를 이걸 손을 봐가지고 워크아웃이나 파산에 들어가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제도적 장치를 지금도 하고 마련을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거 더 폭넓게 해야 되고요. 그러나 지금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을 잠깐만요. 50초, 40초 남았어요. 마무리 발언을 생각하시고. 예, 제가 지금 주도권을 갖고 예,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계속하겠습니다. 30초 남은 것. 네. 지금도 이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면 이제 가계부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는 이 대부업체 이자 제한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 이자를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풍선 효과를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법 정도면 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퍼센트 괜찮다고 네. 생각하십니까? 전 그 조금 더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정도도 예. 뭐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또 바꾸는 거는 시장에 혼란만 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시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평균 이자율이 한 30%좀 되거든요. 네. 그거는 저는 좀 낮춰 20% 중반 근데 정도로. 그게 학자적인 생각이에요. 아니요, 좀 낮출 필요가 있어요. 낮춘다고 그동안 해서 우리가 몇 번 줄여왔거든요. 근데 그게 시장에서는 정말 예. 정말 어려운 한계에 있는 서민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아니, 아닙니다. 사치를 씁니다. 예, 그 너무- 현실을 모르시고 자꾸만 너무나-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요. P2P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그거를요. 예.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현장을 모르시고 자꾸만 법으로 낮추고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 아닙니다. 그게 법으로 낮춰서. 가계부채 문제를 남 지금 후보님 시간은 끝났고요. 이제 유 후보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문제는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가계들의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리금 상환에 굉장히 압박을 받는데 지금 미국발 금리 인상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 한계 가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두 분의 주도권 토론 합해서 40분 시작하면서 제가 오순도순 그러나 치열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딱 저희가 부탁드린 그대로 하셨습니다. 어쩜 그렇게 두 분이 이 20분 주어져 있는 시간을 거의 비슷하게 쓰시면서 아주 치열한 토론을 이끌어가 주셨는데요. 중요하게 다뤄진 쟁점들 많았습니다. 연정 문제도 그렇고요. 또 모병제 문제도 그렇고요. 그런 속에서 이 시청자분들께서 분명히 두 분에 대한 차이점 느끼시고 선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제 마지막 공통질문 하나만 소화하고 마무리 발언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유승민 후보 먼저 답변하실 거고 1분 20초고요. 문제는 사드 문제인데 두 분 다 찬성론자입니다만 중국의 보복 때문에 지금 힘듭니다. 바로 이 사드 해법, 즉 안보가 경제를 흔드는 이 상황 어떻게 풀어가실 건지 유승민 후보. 저는 사드 문제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어용 무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중국에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군사 주권을 확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만약 이번에 중국의 어떤 압력에 우리가 굴복하면 앞으로 이보다 더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때마다 중국에 굴복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드는 한미 양국이 약속한 대로 그 약속 일정보다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최대한 신속하게 배치를 해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중국의 경제보복은 어떻게 할 거냐? 심각한 문제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사드를 빨리 배치하는 것이 중국의 경제보복 시간을 오히려 줄이는 겁니다. 우리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나뉘어가지고 민주당 후보들 같이 사드에 반대하고 국민의당도 지금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이 분열을 하면 중국이 그 틈을 보고 우리를 분열책을 쓰고 이간질을 시키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사드 이거 안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중국한테 심어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대신 사드를 빨리 배치하고 중국의 경제보복을 끝내는 것은 그거야말로 외교로 할 일이고 우리 경제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걸 낮춰나가는 게 우리 굉장히 건강한 경제를 지키는 겁니다. 남경필 후보. 이 사드 문제는 정치, 경제, 외교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정치는 뭐냐? 국론이 통합돼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국론 분열시키는 문재인 후보 빨리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입장을 명백하게 밝혀주십시오. 우리 국론이 하나가 돼야 중국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습니다. 빨리 사드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국의 압박도 적어질 겁니다. 경제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너무 많이 담아놨어요. 중국 일변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일변도의 경제를 다변화하는 것. 지금 베트남이나 아세안 같은 시장들, 또 인도 같은 시장, 이란 같은 신흥 시장들로 다변화하는 정책을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위기가 찬스이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되고요. 외교는 뭐냐? 중국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중 간의 문제입니다. 미국이 혹시 MD 체제를 도입하는 거 아니냐? 여기다가 사드 배치해놓고 통일된 이후에도 놔두는 거 아니냐? 중국까지 들여다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중국의 진짜 이해를 우리가 미국한테 설득해서 그거 아니다라는 거를 미국 측에 답변을 주는 것.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면 사드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지지 호소하실 수 있는 시간 원래는 넉넉히 드리려고 했으나 시간이 좀 부족해서 1분씩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남경필 후보부터 1분 이내로 시작하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입니다. 정치가 분열돼 있고요. 안보 상황 심상치 않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도 정치인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콤한 공약으로 해보지도 않은 일들을 마치
맡겨주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재원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저 남경필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5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대한민국 정치를 그 핵심부터 보았습니다. 해법은 연정입니다. 서로 힘을 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최고입니다. 경기도지사로서 해봤습니다. 경기도지사로서 전국 일자리 절반 30만 개를 만들어 봤는데요. 대한민국으로 펼치겠습니다. 정치 튼튼, 안보 튼튼, 일자리 대한민국. 저 남경필이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민 후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남경필 후보와 90분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저는 17년 동안 정말 진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개혁적인 길을 걸어왔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그 힘으로 세상을 정말 한번 바꿔놓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당장 경제위기와 안보위기 여러분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극복해내겠습니다. 경제와 안보는 제가 늘 고민해 왔던 분야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나은 세상, 더 정의로운 세상, 또 따뜻한 공동체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정말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덕성, 정직성, 능력을 가진 대통령 후보가 나와야 합니다. 미래를 보고 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후보 수고 많으셨고요. 지붕 두 가족, 적과의 동침. 근데 이게 놀랍게도 좋습니다. 서로 하나가 됩니다. 안 싸웁니다. 국민들이 정치인들 보면 그만 좀 싸워라, 일 좀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치권이 경기도에서는 안 싸웁니다. 그러니까 경제인들이 안심을 하고 투자를 합니다.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사회가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 연정은 결국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바로 정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안보도 튼튼하고 경제도 튼튼하고 이렇게 하려면 결국은 정치가 하나로 돼야 되는데 거기엔 바로 이 연정이 정답입니다. 이제 번호가 하나 남았죠? 예. 이거 역시 기회를 드리는 키워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열어주시죠. 네, 나에게 친박이란? 저는 2004년에 국회의원이 처음 되고 이제 그 당시에 박근혜 당대표 가까이 일했고 2005년에는 10개월 동안 비서실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원조 친박이라는 게 따라다니고 야당이 저보고 너도 친박 아니냐, 너도 부역자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한 2007년경부터 지난 한 10년 동안 저는 이명박 정부는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비대위원장한테도 제가 잘못하고 계실 때는 잘못한다, 아닌 건 아니다 할 말을 제만큼 새누리당에서 한 사람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내대표에서도 사실상 뭐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고 공천 학살당하고 여러 아픔들을 겪었습니다. 뭐 후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하는 진박이라는 분들이 지금 이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 저만큼 대통령을 망치는 행위라고 붕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바른정당 대선 경선 후보 토론 지켜보고 계신데요. 이번 순서는 키워드 맞짱 토론입니다. 5가지 정책 분야의 키워드가 여러분 두 후보 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데요. 이 중에 유승민 후보부터 이제 하나의 키워드를 고르시고 고르신 키워드 정책 쟁점에 관해서 상대 후보에게 먼저 30초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 후보가 2분 답변을 하고 답변한 후보가 30초 역질문을 하면 2분 설명할 기회를 갖는 이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5개 중에 하나씩만 고르실 수 있으니까요. 유승민 후보 어떤 키워드를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보육, 양육 하겠습니다. 보육, 양육 주제에서 30초 질문부터 시작하세요. 예. 보육, 양육에 대해서 우리 남 후보께서도 고민이 많으신데 저도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 문제 빨리 해결 안 하면 저는 뭐 국가적인 대재앙이 온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정도라서 제가 육아휴직 3년, 그다음에 칼퇴근
돌발노동 금지, 또 가정에서 키울 때 양육수당을 2배로 인상하고 또 초등학교까지 돌봄 기능 확대하는 이런 공약들을 많이 발표했는데 그런 데 대해서 한번 우리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분 답변. 유승민 후보님의 이 저출산 대책, 보육, 양육을 보았습니다. 뭐 개별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정책들인데 사실 제가 경기도지사 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것은 이게 사실은 조금 구름에 떠 있는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면 좋은데 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저출산의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저출산의 핵심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주거입니다. 이 단단한 일자리와 안정적인 주거가 해결이 돼야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한 상상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 바로 보육이 들어옵니다. 저출산 문제의 핵심을 자꾸만 보육에 놓고 칼퇴근에 놓기 시작하면 이거는 끝단의 정책입니다.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일자리를 젊은이한테 줄 것이냐. 그리고 지금 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이 전세난 같은 것을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그다음에 보육정책으로서 제가 이따 유승민 후보께 좀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공보육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어린이집이 지금 모자라거든요. 어린이집이 모자란 다음에 다 이게 불가능한데 공약을 보니까 70% 어린이집 공교육으로 하시겠다고 돼 있어요. 과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재원은 어떻게 나오는지, 돈은 얼마나 드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칼퇴근이라든지 육아휴직 3년 이런 것들은 또 현장에서 굉장히 중소기업들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거꾸로 역작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어린이집을 70%에 대한 좀 근본적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탈당하시고 분당하시고 새로 창당하시면서 바른 보수 또 따뜻한 보수 뭐 이런 걸 내세웠습니다만 그 후에 정책적인 면에서 지금의 이 자유한국당과 큰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이런 지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두 분 후보가 생각하는 바른 보수란 무엇입니까? 자유한국당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남경필 후보부터. 국민 여러분, 제가 바로 보수입니다. 보수는요, 그냥 지키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보수는 지키면서 변화하는 겁니다. 저는 국회의원 하면서 늘 당의 개혁과 변화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유한국당은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은 수구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대통령의 탄핵 사태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생긴 겁니다. 권력을 모으고 포용하지 않고 끼리끼리 하고 불투명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구의 모습입니다. 그럼 보수는 뭐냐? 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 남경필과 경기도의 지금 도정은 포용하고 나누고 새로운 변화의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수입니다. 그럼 진보하고 차이는 뭐냐? 진보는 속도가 더 빠른 거죠. 보수와 진보는 적이 아닙니다. 다만 속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보수입니다만 진보를 포용해서 대한민국 하나를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의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유승민 후보. 예, 저는 뭐 우리 남경필 후보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보수는 지키는 건데요. 지난 건국 이후에 지난 69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수 정권이 이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수 정권은 분명히 공도 있었는데 이제는 기존의 보수가 해왔던 방식으로는 대한민국이 지금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 이런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른정당을 창당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보수가 세 가지를 확실히 지키자라고 했습니다. 국가안보는 기존의 자유한국당보다 훨씬 더 강하게 튼튼하게 지킬 겁니다. 두 번째가 따뜻한 공동체를 지키는 겁니다.
지금 공동체가 무너져 내릴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수하고는 크게 다른 방향으로, 개혁적인 방향으로, 서민을 위한 방향으로 경제, 노동, 복지, 교육 정책이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을 지키자는 겁니다.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가 보수가 부패하고 법을 안 지키고 이런 것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새로운 개혁적 보수는 헌법과 법률을 제대로 지키는 그런 법치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네, 이제 전반부의 마지막 공통 질문이 되겠는데요. 지금 50일 앞둔 대선에 이른바 문재인 대세론 분명히 정치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후보 단일화론 또한 있습니다. 두 분은 후보가 되신다면 이 보수 후보 단일화 논의에 참여하실 건지, 또 만약 한다면 단일화의 범위와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유승민 후보부터. 지금 저희 바른정당을 위시해서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각 당이 후보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선판 자체가 너무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때문이고 보수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데에서 저는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되든 그 민주당 후보와 1대1로 겨루어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누구냐, 그런 후보로 보수 후보 단일화를 하는데 가능성을 늘 열어놓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보수 후보 단일화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양쪽에 다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계속 불복하고, 지금 우리 헌재의 결정에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는데 그걸 불복하고 그걸 불복하는 국민들을 자꾸 선동을 해서 정치를 하는 이런 세력들이 만약 대선 후보가 된다면 저는 그거는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단일화는 굉장히 어렵고요.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당이 이념적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사드 반대 당론과 같이 국가 안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뭔가 분명히 합의를 하고 난 후에 단일화는 저는 충분히 우리가 추구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남경필 후보는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유승민 후보와는 이 대목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보수인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안에 있는 주도 세력은 바로 친박 세력입니다. 그리고 국정을 농단한 세력입니다. 탄핵에 불복한 세력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보수입니까? 근데 무슨 보수 단일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보수 단일화, 자유한국당과의 보수 단일화는 아예 말부터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따 여쭤볼 건데 유승민 후보께서는 왜 탈당을 하셨습니까? 그 안에 남아서 그냥 후보가 되면 되죠. 우리가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것은 이 국정농단 세력과는 도저히 함께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탈당한 것입니다. 근데 탈당을 해놓고 민주당하고 대통령 후보를 겨루다 보니 질 것 같다. 그러니까 다시 힘을 합하자? 이거는 저는 이렇게 뒤를 기웃기웃하고 선거 불리하다고 이렇게 뭉쳐보자고 하는 거는 국민들 앞에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다시 돌아가셔라. 이런 말씀까지도 드렸는데 우리 당론으로 이런 보수 단일화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말씀이 안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네. 전반부에 5개의 공통 질문을 소화했는데 방금 이 보수 단일화 부분에서는 아주 뚜렷한 입장 차이가 보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키워드를 통해서 후보 알기라는 좀 새롭게 시도해보는 코너인데요. 지금 앞에 보이시죠? 1, 2, 3, 4라고 쓰여 있는 4개의 전자봉투가 있습니다. 이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두 분도 모르시고 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번호를 고르셔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 나에게 땡땡땡이란 1분 안에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좀 긴장되시죠? 네. 이번에 남경필 후보가 먼저 고르실 차례인데요. 1, 2, 3, 4 중에 몇 번 고르시겠습니까? 1번 하겠습니다. 1번 열어주세요. 나에게 지지율이란 1분입니다. 이 지지율이요, 참 어렵습니다. 이 지지율이 요새 그러잖아요.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무슨 매출이 깡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 사실은 어디 잘 끼워지지도 않는데 그러나 지금 여러분
여론조사 응답률이 10%가 채 안 됩니다. 90%의 국민들은 대답을 안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워낙 혼탁하고 지금 빠른 전개가 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또 분노해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탄핵이 완결이 되고 국민들이 이제 미래의 대통령은 누가 좋을까? 프로페셔널 정치인. 나의 자산과 나의 가족들을 아낌없이 맡겨도 안전하게 관리해 줄 수 있는 이런 프로페셔널 대통령. 여기에 선택을 맞추신다면 5선 국회의원 도지사를 지금 하고 있는 남경필이 정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유승민 후보는 2, 3, 4번 중에 몇 번 고르시겠습니까? 2번 할게요. 2번 봉투 예. 열어주세요. 나에게 김무성이란 예. 1분입니다. 김무성 우리 전 대표, 예, 지금 당의 고문으로 계시는데요. 저분하고 2000년 2월에 여의도 연구소장으로 처음에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부터 지금 17년, 18년째 알고 있습니다. 예, 저하고는 정말 오래된 사이고요. 뭐 흔히들 세간에서 언론에서 김무성 계가 있고 유승민 계가 바른정당에 있다 이러는데 그거 정말 허무맹랑한 소리고 저희들 그런 친히 친박하기 싫어가지고 뛰쳐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고 김무성 전 대표와 저는 뭐 사실 자주 안 만나도 서로 마음을 충분히 알 정도로 가깝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을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우리 김무성 전 대표님은 조금 더 정책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이고 저는 더 개혁적인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차이를 우리가 큰 틀에서 안아가면서 바른정당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치는 동지 관계입니다. 네. 저희들 덫에 살짝 걸려드신 것 같아요. 예, 남경필 후보가 먼저 고르니까 아마 1번 고르겠지? 1번에 그러네요. 지지율을 넣었고요. 2번 고르시겠지? 거기 김무성을 넣었는데 예. 딱 걸려드신 것 같습니다. 자, 3, 4번 중에 하나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그럼 바른정당 기호 4번 고르겠습니다. 4번 열어주세요. 나에게 연정이란. 이건 뭐 기회를 드리는 건데요. 네. 지금 경기도에서 연정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바른정당 소속이고 현재 부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자연인 시분의 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에 어떻게 응할지 정말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게다가 전직 대통령의 검찰 조사 우리 벌써 4번째입니다. 참 헌정사에 불행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두 후보께서는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어떻게 보고 계신지 유승민 후보부터 1분 20초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헌재 결정에 승복하시기를 바랐고 또 그 이전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기회,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될 기회, 또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성실하게 소명할 기회, 이런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말 안타깝게 검찰에 출두하는데 이 문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법원의 재판 이것은 엄정하게 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 구속기소의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만은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대통령의 국가 지도자였던 품이나 나라의 품격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저는 수사, 기소는 재판받을 때까지 불구속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나라의 통합과 또 앞날을 위해서 불구속 수사, 기소, 재판을 받고 재판에 따라서 정해지는 사법 절차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서 또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경필 후보 같은 질문입니다. 오늘 이 천안함 7주기입니다. 먼저 천안함 46용사 그리고 한준호 준이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국가란 무엇일까? 국가는 국민의 최소한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줘야 합니다. 대통령은 어떤 자리일까요? 대통령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잘 살 수 있는 행복권을 지켜줘야 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대통령이 없습니다. 바로 탄핵 때문입니다.
탄핵까지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 바른정당, 저 남경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대로 감시하고 그렇게 못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 지경이 됐습니다. 내일 이제 대통령이 수사를 받습니다. 조사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얻을 것은 법치입니다. 그리고 법 앞에 누구든지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은 법을 피해왔습니다. 대통령이든 아니면 아무 힘이 없는 국민이든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내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내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 정말 온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내일 아침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공통 질문이고, 이번에는 남경필 후보가 먼저 답변하시게 됩니다. 시간은 똑같이 1분 20초고요.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정치권에는 삼성동 정치, 이런 신조어가 나와 있습니다. 삼성동 자택 앞에 일부 지지자들이 연일 모여서 이 탄핵에 반대, 탄핵 결정을 비난하는 이런 집회도 이어지고 있고, 이처럼 탄핵 인용 이후에 우리 사회 분열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이런 지적. 자, 어떻게 통합으로 이끌어 가실 건지 해법을 말씀해 주시죠. 남 후보. 탄핵에 불복하는 것은 우리 헌정 질서, 법치주의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치인과 국민들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정치인들 중에 특히 국정농단을 함께 했던 그런 국회의원들, 또 탄핵에 반대하고 지금도 승복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농단을 옹호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저는 정치권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포용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구에 갔더니 태극기를 든 분들이 저한테 막 욕을 하세요. 그러나 저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욕을 먹었습니다. 정치인의 역할 중에 하나는 바로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는 그러한 자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이제는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고 하나로 대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야를 떠나고 진보 보수를 망라해서 함께 힘을 합해야 됩니다. 단 국정농단을 했던 그러한 세력, 패거리 정치를 하는 패권 세력을 뺀 나머지 세력을 하나로 뭉쳐서 국론을 통합하겠습니다. 바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연정과 같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 저는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직후부터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고해성사를 하고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를 구하는 게 그게 우리 국민들 상처를 치유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지금 굉장히 늦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을 하고 자신의 지지자들한테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키는 그런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저는 대통령께서 요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헌재 결정에 승복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의 일부 정치인들마저도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그걸 자꾸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런 정치적인 행위로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통령과 그 주변 세력들이 헌재 결정의 승복 또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지 우리가 국민 통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부디 이 보수를 지금 괴멸시키고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인간적으로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해줄 국민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공통 질문인데 제 생각엔 세 번째 질문이 두 분한테 조금 따끔한 질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공교롭게도 두 분 모두 국회의원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 정치를 시작하셨고요. 탄탄한 지역 기반으로 5선, 4선 내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 자산을 물려받은 덕분에 출발선이 좀 남다르다. 정치인치고는 평탄한 길을 걸어왔다. 이런 평들을 합니다.
때문에 과연 서민들의 진정한 고충을 알고 있을까? 서민의 생활을 공감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겠죠. 한번 답해 보시죠. 서민 공감 정책 가능합니까? 유승민 후보부터. 예, 저나 우리 남경필 후보한테 그런 지적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치를 하면서 지금까지 정치를 이렇게 계속하면서 일관되게 주장해온 게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자는 겁니다. 저는 송파 세모녀 사건이나 우리 구의역 김모군 사건 또 폐지를 주우면서 겨우 하루하루 연명해 가시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를 서울에서 또 대구에서 제일 가난한 제 지역구에서 보면서 제가 왜 정치를 하는가를 늘 생각해 왔고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바로 저런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는 어른이 될 때까지는 그렇게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나질 못했습니다만은 아버지가 2번 국회의원 하셨고 또 변호사 하신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다만 저한테 주어진 이런 행운을 제가 정치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 어려운 이웃들한테 제가 그분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늘 생각해왔고 그래서 지금 보수당에서 제일 개혁적이다, 제일 무슨 왼쪽에 가 있다 이런 비난을 들어가면서까지 저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펴오고 있습니다. 네, 남경필 후보. 맞습니다. 서민들의 삶을 100%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 편안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를 시작한 이후에 저는 5선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주류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늘 비주류하면서 권력에 맞서왔습니다. 오죽하면 여당 의원인데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사찰을 받았겠습니까? 지금 도지사 하면서도 저는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저희 경기도에서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이 따복 공동체 사업입니다. 없는 분, 힘든 분, 백 없는 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집을 만들어 드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좋은 복지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정말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1930년대 가장 미국의 서민들이 어려울 때 이분은 대통령이 돼서 가장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 결과 가장 중산층이 늘어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정의롭고 중산층을 위하는 대통령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자신 있다 하셨는데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자, 네 번째 공통 질문이고요. 바른정당